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 주말이 오면은 연휴입니다. 연휴 때 읽어보실 책을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책입니다. 최장수 서울특파원이 들여다본 한일 현대사의 뒤안길이라는 부제가 붙은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일 선부는 구로다 가스히로, 지금 산케이신문 객원 논설위원이시고 한국에 주재하고 35년 동안 한국에서 취재를 했던 최장수 서울특파원입니다.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이 책을 낼 때 좀 고민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케이신문은 한국 언론에는 우파 매체다. 또 종군 위안부와 독도에 대해서 일본 우파 입장을 대변한다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산케이신문 기자가 쓴 칼럼이 나중에 송사 재판으로까지 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로다 가스히로 기자와는 한 30년 동안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우선 구로다 가스히로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토론에 나오면 한국말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내용이 아주 진지하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 분이죠. 책을 많이 쓴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정통한 기자로. 1941년이니까 1년생이니까 76, 오사카 출신이고 산케이신문 서울 특파원, 지국장, 논설위원, 그 전에는 교토통신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토통신 한국특파원, 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저서로는 한국인의 역사관, 한국인의 발상,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 뭐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도 썼고요. 이분이 쓴 이 책은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이 제목은 우리 조합지닷컴에서 붙였는데 원래 일본에서 먼저 출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왔을 때의 책 제목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웃나라에의 족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의 족적. 일본인 기자가 쫓아간 일한 역사 사건부 장부할 때도 붙였죠.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이 문장은 일본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아는 문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스시마 해협에서 발견한 일본 연합 함대의 장교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이게 꼭 한일 관계를 상징하는 말 같아서 제목으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날씨가 맑아요. 왜냐? 한국과 일본이나 똑같은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또 미일동맹, 시장경제, 또 국교를 열었고 서로 양쪽 나라가 국민들이 오가면서 아주 이웃나라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군 위안부 문제, 뭐 독도 문제, 역사 문제로
항상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고는 높습니다.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그러나 날씨가 맑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파도도 잦아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역사관에 있어서는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종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또 박정희에 대한 일본의 영향을 너무 비중 있게 다룬 거 아니냐 등등 다르지만은 이 뿌르다 기자나 저나 사실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을. 기자는 국적을 초월해서 만나면 아주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은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는 입장이 저널리즘의 본령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요. 세 번째는 좀 창피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 놀라운 것은 이 꾸르다 기자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있었던 현대사의 뒤안길에서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은공, 말하자면 조선 대한제국의 황태자였죠. 이은공의 부인이 이방자 여사인데 이분은 일본 황족입니다. 황족. 그 두 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특히 이 조총련, 일본 공산당, 일본 정부, 일본 적십자사, 일본의 언론이 다 결탁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낸 이 조총련 10만 명 동포들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 잔잔한 때로는 애잔한 내용이 참 여기 많습니다. 인간 중심. 이 정면으로 취재를 한 것은 이미 뭐 교도통신이나 산케신문에 썼지만은 거기에 담지 못하는 인간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 드라마가. 그런데 읽어보면은 한일 간의 관계는 1945년 8월 15일로 일단락되었지만은 그 뒤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고 일본은 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두 나라가 서로가 서로한테 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다 남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읽어보고 제가 기분이 좋았던 대목은 이런 겁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이 꾸르다 기자가 쓴 부분입니다. 북한은 오지 않았지만은 중국과 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가 참가하여 서울 올림픽은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소련 및 공산권의 붕괴, 동서 대립과 냉전 시대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적인 대변화가 그 후에 일어난다. 서울 올림픽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 올림픽이 동서 대립을 끝내겠다. 이 점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역사 인식의 문제인데 서울 올림픽의 유치에서부터 개최까지 현장에서 취재한 나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자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꾸르다 기자가 한국인에게 보내는 최대의 찬사입니다. 최대의 찬사입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나도 노태우 대통령과 동행하여 1990년 9월에 한소 수교를 결정짓는 이 고르바초프와의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방공국가 한국이 여기까지 오다니 하며 실로 감개무량했다. 한국이
드디어 소련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 2년 뒤에 소련과 수교할 정도까지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소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한국에 대한 총체적인 이 평가,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과 좀 나눠 갖고자 합니다. 서울올림픽이 세계사를 바꿨다 하는 것은 마치 한국의 그 무슨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좋아하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세계가 다 그렇게 보고 특히 일본 기자가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 에피소드가 여기 참 많은데 이왕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기사를 읽고 좀 기자로서 부끄럽게 생각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1989년 5월 8일에 이은공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부인인 이방자 여사는 일본 천황 집안입니다. 천황 집안인데 정략 결혼에 의해서 이은공과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와가지고 낙선제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1989년 5월 8일에 했습니다. 5월 8일에. 조선조 기준으로, 조선조가 아닌 대한제국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방자 여사는 황태자 B입니다. 황태자 B.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격식을 갖춰서 장례식을 하는데 물론 이 개인이니까 뭐 사회장이라든지 국민장은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아주 손님이 많이 와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장례식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로다 기자가 그 장례식을 꼼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이 책에 실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장례식의 소란스러움과 긴장감이 결여된 분위기에 놀란 모습이었다. 일본인 참석자들이 놀란 모습이었답니다. 특히 재단 부근에 몰려든 취재진의 무질서가 장례 분위기를 깨트리고 있었다. 그들은 장례가 진행되는 중에 재단 주변을 제멋대로 우왕좌왕했고 개중에는 관이 안치된 재단의 대여에까지 기어 올라간 카메라만까지 있었다. 이거야 관에 발을 디딘 것이나 마찬가지 꼬락선이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요인들이 보내온 조화인 국화 꽃잎이 마구 떨어졌고 재단 바닥에 깔린 하얀 천은 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신발 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당시 이처럼 예의를 잃은 취재진의 방약무인함에 나는 순간적으로 혹시 반일 감정 탓인가 하고 의아했다. 그렇지만 한국 취재 기자들의 평소 행동 거지를 떠올리자 그들의 오만함에서 나온 단순한 비례라면서 나 스스로를 납득시킨 기억이 난다. 이 뒤에도 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분이 말을 아주 점잖게 하는 분인데 이 대목에서만은 꼬락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 더구나 관이 안치된 재단의 대여에까지 기어 올라간 카메라맨, 관에 발을 디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꼬락선이다. 방약무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취재진의 태도를 방약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창피하게 느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피하게 느꼈다. 한국 기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 거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비칩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대하는 기자들의 태도,
태도를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을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을 꾸짖는 언론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론이 무서우니까 누가 그게 항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외국 고참 기자의 눈에는 그게 꼬락서니로 비치고 방약 무인하게 비친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엄숙하여야 할 이 장례식이 기자들로 해서 이렇게 어지럽혀졌다. 그걸 일본 사람들이 정숙한 걸 좋아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이 일본 사람들, 1%의 잘못도 허용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읽어보고 좀 창피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쿠로다 기자는 그 뒤에도 이 이방자 여사가 살았던 낙선제를 가보곤 했는데 그게 표지판도 없고 설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 역사의 현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비판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쿠로다 기자는 김영삼 대통령과는 매우 친하게 지냈던 기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도 아주 친밀했고 1984년 무렵에 쿠로다 기자가 쓴 책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출판 기념회에도 당시에 연금에서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그 김영삼 씨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이 옛 중앙청 철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기사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은 한국인이 결정할 문제였다. 한국 사람이 결정할 문제였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옛 조선 총독부 청사는 1926년부터 1995년까지 70년간 존재했는데 그중에 일본 통치 시대는 1945년까지 19년에 지나지 않았다. 미 군정 시대를 포함하여 나머지 50년 동안은 한국의 것이었다. 한국의 것이었다. 이렇게 딱 적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때 쿠로다 기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현장, 역사의 정인으로서 사라지는 것은 아까우나 그 옳고 그름은 한국인 여러분이 정할 일이다. 일본인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옛 중앙청 건물, 당시 없어졌을 때는 사라질 때는 국립박물관으로 쓰였습니다. 그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니까 시야가 트여가지고 경복궁 북한산을 바로 볼 수 있어가지고 눈이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기에 있었던 옛 중앙청 건물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녹아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철거한 것은 민족 정기 회복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파괴다. 더 나아가서 문명 파괴다. 건물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건물을 철거하는 나라는 20세기에는 김영삼 정부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입니다. 저는 당시에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는데 월간조선만이 유일하게 이 중앙청 철거는 역사 파괴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가 효과는 없었지만 반대했다는 기록만은 뭐 남겼다는 그런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 선대로 1945년에서 1995년까지 50년 동안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고 그 중앙층을 해병대가 수복하는 그 사진이 바로 6.25의 상징적 장면이고 박정희 대통령 국장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건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족 정기를 회복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층을 없애고 나서 민족 정기가 회복이 됐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됐잖아요. 1997년 김영삼 정부는 외환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가 부도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급히 특사를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 중앙은행에 스와핑 방식으로 달러를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한일 관계가 좋았더라면 우리는 IMF 관리 체제로 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 정기를 하겠다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훌륭한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을 철거한 김영삼 대통령이 조용하게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당했습니다. 저도 거기 후일담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상도동에 가서 왜 철거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그 건물 앞에 와서 사진을 찍는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 그게 동기였답니다. 일본 관광객이 와서 사진 찍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은 일본 총독부 시절에 만들어졌지만은 그 만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그 돌은 한국에서 나온 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인 역사는 한국인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기자가 좀 짓궂기도 합니다. 짓궂기도 해요. 그러니까 1995년 8월 15일 해방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옛 조선 총독부 청사 해체 철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으로 중계하고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첨탑 부분을 잘라내는 행사가 아주 거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흥겹게 흘러나온 노래가 남인수라는 사람이 부른 감격시대라는 노래였습니다. 감격시대. 감격시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감격시대. 대중가요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노래죠.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휘파람을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아주 경쾌하고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쿠로더 기자가 이렇게 딱 지적을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 노래를 감격시대를 해방 직후의 노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광복 50주년 축하 행사에서 이 노래를 틀었는데 사실은 이 노래가 일본 통치 시대인 1939년에 남인수가 부른 일종의 전시 건전 가요였다. 이 무슨 아이러니냐라고 적고 있습니다. 중앙층을 말하자면 친일 건물로 몰아가지고 건물도 친일 건물이 있고 뭐 반일 건물도 있는지 모르지만 친일 건물로 몰아가지고 철거하는 그날에 자랑스럽게 튼 노래가 감격시대고 이 감격시대는 바로 일제시대 때 일종의 건전가요로서 조선 사람들을 선무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전의 대상으로서 부른 노래였다. 그때만 해도 한참 일본이 개척하고 있었던 만주국 붐이 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성이, 그땐 경성이라 불러요. 경성이 아주 호경기를 맞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한 달도 안 돼 한국에 수입돼 가지고 팔리고 뭐 유행 상품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성이 아주 출렁이고 있을 시절에 나온 노래가 감격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감격시대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도 감격시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 틀어놓을 노래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민족 정기를 위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 한국 정부의 자세가 허점이 많았느냐.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 건물을 해체한 거 아니냐. 그 건물은 일본 건물이 아니라 한국 건물을 이미 한국 역사 속에 대한 건물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재밌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한일 관계사에서 일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현대사의 특이한 면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역시 관점이 다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본인 눈으로 본 한국 현대사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알게 되면 한국 현대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최장수 서울특파원이 들여다본 한일 현대사의 뒤안길을 이번 연휴 때 일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